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한 발짝 한 발짝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주제 2개 가져왔고요. 예. 제가 어제부터 굳이 뭐 더 재밌게 열심히 이렇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희는 이제 컨텐츠로 승부해도 충분할 만하다. 그래서 네. 2% 이제 재롱 안 부리기로 했다. 아 정말요? 네. 못 참을 것 같은데. 요즘 개그 욕심 있으시잖아요. 개그 욕심. 사실은 제가 개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이 채널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 한 번 바치는 거였는데 이제 안 한다. 이제는 이제 뭐 진중하게 한다. 이젠 저희는 배짱 장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면서 초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미치겠어.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김앤장이 모두 다 출동하는 김상훈, 장순원 기자가 모두 출동하나. 5시를 언더스탠딩의 두 기자가 채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상훈 기자가 뭐 CPI 새벽에 CPI 발표 때문에 그냥 난리들이 났는데. 아니 물가가 좀 오를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나스닥이 5%가 빠질 일이에요, 그게? 네, 그렇게 하여튼 난리가 났는데 그 CPI와 관련돼서 또 국제 유가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뒷얘기들이 좀 있어서 네. 그거 좀 소개해 줄. 미국이 비축률을 그동안 풀다가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 채우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풀다가 다시 사들이니까 기름이 모자란 거지. 원유 수급에서 이제 공급자가 하나 없어지고 맞습니다. 수요자가 하나 생긴 거니까 올라가겠죠. 유가는 네.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나 왜 이런 지금 시국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날린 시국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략 비축료 얘기가 또 국제 뭐 얘기를 유가에 좀 중요하니까 들어보죠. 네, 그런 얘기 하고 그리고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가 네. 재산세 이야기를 좀 네. 재산세 장수원 기자 재산세 많이 나온 모양이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사실 그 동안에는 뭐 재산세가 큰 부담인 분들은 많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는 다들 집값이 다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까지는 안 가더라도 야, 재산세도 만만치 않네. 재산세가 오른다.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점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들 재산세 한 몇 천만 원씩은 다 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네,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김상훈 기자부터 만나보죠. 네. 미국이 비축률을 다시 채우기 시작한다는 뉴스를 분석해 주신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네, 어제 미국은 비축률가 문제가 아니라 CPI 소비자 물가가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그 CPI 발표되고 난 다음에 S&P 500이 4.3%나 빠졌는데 예. CPI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 참 그 사람들. 전월 대비로는 또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상승. 네. 전월 대비로는 또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외신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의 압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라는 뭐 그런 그 보도도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조금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들 조금 뭐랄까 중구난방이다. 거의 마지막 피크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S&P 500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냐? 네. 사실 물가라고 하는 게 갑자기 엄청 오른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제 블룸버그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지금 전략 비축률이라고 하는 걸 방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전략 비축률을 좀 풀어서 그래서 공급을 좀 늘어나면 그만큼 유가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풀고 있는데 이걸 $80 수준에서 다시 사들이겠다. 이걸 배럴당 $80 수준에서 다시 사들이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유가가 어쨌든 소비자 물가 계속 높다라고 하면 네. 예. 유가는 떨어질 텐데 네. 떨어지던 유가가 반등을 해서 낙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도 훨씬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서 이 원유의 내용을 좀 양쪽 하나도 가져왔습니다. 중단한다는 거죠? 양쪽 하나도 중단하고 원유의 80달러 양- 수준이면 $80 밑으로는 안 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80에는 늘 미국 정부가 비축료를 사준다는 뜻이니까 네. 일종의 가격 그 선이 그어진다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지금 물가가 아예 잡힌 것도 아닌데 왜 풀던 비축유를 다시 사들이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네. 미국 출장을 다녀올 수는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그 여러 증거들을 찾아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본 건데 네. 사실 그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 비축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 건 그 1970년대죠. 그때 오일 쇼크가 났을 때 미국을 비롯한 그 비산유국들이 굉장히 많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미국이 우리 저장 기지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루이지애나랑 텍사스에 있는 지하에 있는 소금 동굴 거기에 한 7억 배럴 정도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야. 그래서 이걸 언제 푸냐면 예. 그 비상시죠. 비상시에 푸는 건데 이 IEA라고 하는 OECD 밑에 있는 네. 그 국제기구 하나 있어요. 국제 에너지 기구인가요? 예. 뭐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뭐 이렇게 그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원유를 비축을 해놨다 해놓은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산유국들이 공급을 줄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공급 충격이 일어나게 되면 뭐 원유가격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그렇죠. 그럴 때 쓰는 원유가격이 거겠죠. 확 뛸 수 있으니까 그때 저장해 놨던 원유를 푸는 방식으로 예. 수급을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맺은 IEA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IEA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순수입량의 71분 60일인가요? 잠깐만요. 정확하게 숫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수입 물량의 91분은 무조건 비축을 해놔야 돼요. 네. 91분. 우리나라 예. 같은 순수입국인 경우에는 물론 네. 거기에는 정부가 비축하는 물량도 있고 민간이 비축하는 물량도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최소 91분. 91분 이상은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순수입량에.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수입량이 그냥 수입량이죠. 다른 나라는 석유가 좀 나오니까 그렇죠. 수출 수입 상쇄해서 넷 임포트에다가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익스포트가 제로니까 원래는 미국도 순수입 국가였죠. 예. 원래 미국도 이제 수출도 하지만 예전에 수입하는 물량이 그랬죠, 훨씬 예전에. 많아서 순수입 국가였는데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런 저장 시설에 그 원유와 석유 제품들을 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데 이런 시설이 4곳 정도 자, 있어요. 위에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예요? 그것까지 제가 보겠는데요. 여튼 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표면이잖아요. 예. 여기 지표면이 있으면 지표면 밑으로 쭉 이렇게 한 700m 파고 내려가면 예. 여기에 소금 동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 소금 동굴 위에 저 동그란 걸 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배관을 타고 여기 안에 집어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쓸 때는 다시 배관을 통해서 뽑아 올려 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정유업체라든지 이런 데 푸는 방식으로 방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유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인공으로. 셈이네. 맞습니다. 소금 동굴은 어떻게 발견했을지 참. 그러게요. 아무튼 예. 여튼 그래서 7억 2,700만 배럴 정도가 예. 저장고의 용량인데 예.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냐고 하면 올해 전 세계 1일 그 석유 소비량이 한 1억 배럴 정도 돼요. 예. 한 9,970만 배럴 정도인가?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저장고에 담아놓은 기름이 전 세계가 7일 동안 쓸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야, 어마어마하네. 지금 그럼 얼마나 비웠는데 얼마나 채운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게 1982년인가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 석유 저장고의 그 규모를 쭉 이렇게 추세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늘어나서 최근에는 거의 7억 2,700만 배럴 예. 거의 다 채워놨다가 많이 깎아먹고 있죠. 요즘 많이 푸니까. 네, 지금 한 4억 3천만 배럴 정도까지 떨어져서 네. 1982년 이후에 뭐 최고 수준 최저치로 낮아졌다. 많이 풀긴 많이 풀었군요. 많이 풀긴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뭐 10월까지 풀겠다고 하니까 예. 여기서 더 많이 풀겠죠. 더 많이 내려가겠죠. 예. 한 2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비축유를 풀어서 예. 꽤 효과를 많이 봤죠.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최근 3달 동안의 그 CPI 이거를 조금 보기 쉽게 표현해진 그래픽인데 네. 워싱턴 포스트 큰일 났습니다. 저런 식으로 복잡하게 그려놓으면 독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하여튼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근데 이해하기는 되게 쉬워요. 예.
이게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그 기여도라고 할까요? 네.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그 기여도를 보게 되면 이 푸드, 식료품이 이만큼 늘리는 기여한 효과를 거고. 가져왔고 그다음에 주거비죠, 쉘터. 예. 그리고 다른 품목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오르는 게 물가를 자극했는데 그렇죠. 휘발유가 유가 그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됐는데 1년 전보다 비쌌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8월 달을 보니까 오히려 저거는 줄어들었다. 에너지는. 7월, 8월을 보게 되면 아하. 유가 에너지가 오히려 낮춘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설명 들으니까 나 이해됐어 완전. 잘 그렸네. 굉장히 쉽게 이해되죠. 아이 그림은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아야죠. 네, 네. 이게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 이제 물가를 무조건 잡겠다라는 생각에 전략 비축률을 풀기 시작을 지금은 했고 휘발유 가격이 작년 1년 전인 작년보다는 조금 싸다는 말이겠죠, 그죠? 싸졌다는 뜻이겠죠. 싸졌다는 뜻이죠. 비축률을 풀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싸졌다.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오히려 물가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1년 전 물가와 비교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축한 원유 중에서도 예. 뭐 저유황, 저유황 중질류 이게 사워라고 하는 뭐 석유 제품인데 예. 이게 휘발유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재료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풀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비축률을 풀어서 휘발유 가격을 한 8% 정도 낮췄다. 예.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아. 여튼 그래서 휘발유 가격도 낮아졌고 네. 이 때문에 최근에 유가도 한 $80 수준까지 떨어졌죠. 네. 네. 원유도 두 가지가 있어서 네. 실제로 먹어보면 약간 달짝지근한 게 있고 좀 신해? 신맛 나는 거 있고 그렇대요. 그래요? 그게 사워라고 진짜. 하는. 그래서 어. 스위트도 있고 사워도 있고 물론 성분이 네. 좀 다르니까 다른 거죠. 아. 맞습니다. 원유도. 그래서 원유. 사워라고 하는 원유는 진짜 신맛 싸운다는 게 아니라 sour. 사워. 신맛이 신맛이 나는 거죠. 난다는. 스위트는 단맛이 난다 그래서 이게 고유황, 경질류, 저유황, 네. 중질류 뭐 예.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룸버그 기사 때문에 네. 이러면 만약에 그 비어 있는 저장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 원유를 이 저장고를 다시 채운다. 그러면 수요도 늘어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10월까지 공급은 계속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 방출은 계속 될 텐데 네. 이거 다시 채운다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 사와야 되는데 네. 물론 그 전략 비축류 같은 경우에는 그 방출을 할 때 네. 정유업체에 빌려줍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현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정유 업체한테 그냥 줘요. 맞습니다. 미국은 다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정유업체에 보내주면 네. 이걸 받아서 정제해서 쓰고 정제해서 쓰고 나중에 원유로 갚고. 원유로 그대로 갚는 거예요. 아 현물로 빌렸다가 현물로 그대로 갚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싸니까 빌려주고 없으니까 빌려주고 나중에 쌀 때 사서 그냥 갚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군요. 그리고 사실 그 91분을 채워야 된다라는 IEA 협정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순수익국인 경우에는 이 조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그 협정문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인가요? 그때부터 수출국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장고를 다 써도 그 협정문을 위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장고를 다 비워도 다 비워도. 그럼 쓸 수는 있는데. 그쵸. 예. 수입국들은 좀 미리미리 대비 좀 하자. 나중에 너희 때문에 지금 시장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어차피 수출을 하니까 예. 그만큼 원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한다는 건데 굳이 네. 저장고를 채울 필요가 없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다시 이번에, 저장고를 채우기 지금 위해서 같은 다시 산다고 하느냐. 엄중한 시기에 그 외신에 한 6천만 배럴 정도 그 입찰 방식으로 다시 뭐 사겠다라는 그 내용의 보도가 있던데 예.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얼마나 비축률에서 헐어서 썼어요? 지금 아까 전에 표 보여준 거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던데. 3억 배럴 정도 쓴 걸로 7억 배럴인데 그렇죠. 3억 배럴 7억 정도 썼다. 2,700만 배럴선 지금 한 3억 배럴 정도 채워놔야 된다. 4억 3천만 배럴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저거 왜 일일이 언론에다 알리고 그러죠? 저 전략 비축이면은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보면 다 보인대잖아요. 게다가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외환 보유고도 많이 알리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다 아는 건데. 우리가 뭐.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 뭐 장난치지 말아라. 니들이 장난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물량으로 그 수급을 맞출 수 있다. 비축유. 그래서 사실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네. 최근에 G7이 모여가지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라는 걸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12월 5일부터 맞춰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국가들은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되면 네. 일정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그 러시아가 이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에게는 우리가 원유 수출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감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만큼 물량이 국제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일종의 감산 효과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 $80 수준까지 떨어진 원유가 그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예. 석유 업체들이 시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산을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이 떨어지니까. 아, 그럼 자기들이 감산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게 $80라고 하는 지지선에 딱 맞춰서 우리가 이걸 사주면 더더군다나 저장고가 비어 있으니까 예.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사게 되면 $80 가격 달러가 지지선이 이렇게 지지가 되면 감산을 하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시장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예. 그 충격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어렵네. 러시아산 석유가 공급이 안 되면 네. 미국의 비축유도 끊어버렸는데 그럼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가 러시아가 갑자기 나 원유 안 팔아 뭐 이렇게 나오면 네. 비축유를 더 풀어줘야죠. 그때는 뭐 풀 수 있죠. 풀 수는 있는데 지금 가격 달러 지금 $80라고 하는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예. 석유 업체들이 그 생산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네. 그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네. 향후에 제재가 발동을 했을 때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예. 감산 효과가 나오는데 예. 그때 이걸 받쳐줄 만한 업체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 가격을 보장해줘야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잠깐만요. 바이든한테 텔레그램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축유도 어느 정도 쌓고 네. $80 정도로 수준을 유지하는 게 너무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산유국이 지난번에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갈 때 네. 미국이 이 증산을 해달라고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어. 있으니까. 120불에서 80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기를 이쪽에서 원하고 있어서 사실상 구두 개입 같은 걸 한 거다. 라고. $80 밑으로까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뭐 사서가 아니라 물량이 아니라 미국이 그렇게 이제 액션을 하면 뭔가 유가에 좀 지지가 오고 같은 얘기겠죠? 그렇죠. 추정컨대 그러하다는 건데 네. 그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블룸버그 보도가 딱 이 내용이에요. $80 수준에서 리필 리저브 저장고를 다시 채우는 건데 예.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선물이 굉장히 네. 많이 떨어졌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그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아웃풋 생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하. 산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 그런 회석이 있다. 그리고 꼭 그 그것도- 소금 농골 궁금해한 거요. 네. 그것도 답이 왔는데 네. 바이든 답이었습니까? 지하에는 암염이 네. 실제로 소금으로 그냥 깨서 먹으면 소금이 되는 네. 암염들이 꽤 깊은 곳에 묻혀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소금이 녹으면서 그냥 굴이 이렇게 생긴대요. 아, 인공적으로 그럼 굴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소금이- 암염이 많네. 그럼 야야 물 좀 부어. 물을 부으면, 그 암염에 있는 소금이 다 녹아서 네. 굴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 물만 쪽 뽑아내면. 아, 거기다가 담는다? 그러면 여기는 석유를 담아도 안 새고 뭐 수소를 담아도 안 새고 천연 저장고가 된다. 아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다가 석유를 저장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꺼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래요. 어떻게 꺼낼 것 같아요? 위에다 넣었으면 빨대로 훅 빨아요? 펌프로 돌려서 빤다.
모르겠습니다. 꺼낼 때가 되면 네. 거기다가 물을 붓는 됩니다. 아, 왜요? 그럼 물이 비중이 낮으니까 네. 내려가면서 비중이 높으니까 물이 올라오는. 아래로 올라가고 물 아래로 올라간 만큼 위로는 기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야 1배럴 필요해? 그럼 1배럴만큼 물 부어. 음. 그럼 물 찍 부으면 잠시 후에 1배럴을 그럼 그 물은 들어간 물은 계속 있어요? 계속 위에서 차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다시 채울 때는 물이 있잖아요.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그 재밌네. 야, 다시 채울 수 없다. 일회용인가? 일회용. 뭐 채팅창에 알겠습니다. 겨울이라서 다시 채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던데 사실 네. 전략 비축유는 계절적 요인이랑 상관없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 가스 저장고에 겨울에는 뽑아 쓰고 봄, 여름, 가을에는 다시 집어넣고 이런 계절적 요인이 있기는 한데 전략 비축유는 말 그대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번밖에 안 뽑았었습니다. 예. 걸프전 때 한 번, 그 다음에 미국에 태풍 왔을 때 카트리나인가요? 되게 큰 네. 태풍 왔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리비아 사태 있었을 때 중동 아랍해범 있었을 때 그때 수급 상황이 조금 딸려서 그때 3번 풀고 이번이 4번째 푸는 거예요. 여튼 문제는 뭐냐면 뭐 네. 다른 목적 때문에 뭐 다시 원유를 사들인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이 전력 비축유 방출이 10월에 끝나요. 아, 10월까지만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출량이 하루 한 133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소비량의 한 1.3% 정도가 되는 건데 이제 10월 되면 끝이 나고 그때 되면 다시 저장고가 차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상환이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 빌려줬던 정제업체들이 그걸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요자가 한 명 더 늘어나고 공급자가 줄어드는 효과. 그러니까 133만 배럴을 공급을 하다가 이게 사라지는 거고 예. 다시 133만 배럴 쓰는 사람이 더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하루 233만 배럴의 감산 효과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CPI가 뭐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감산 효과가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또 풀면 되잖아요. 그럼 안 되나? 그때 가서 또 풀면 되는데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푼 가장 큰 이유가 11월 중간선거 때문이잖아요. 네. 중간선거가 끝이 나면 풀 필요 없다. 풀 이유가 있겠느냐? 아, 난 이미 당선됐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물론 뭐 결과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비축유를 푸는 것도 미국은 뭐 본인들 마음대로 추가로 더 풀기도 하지만 IEA 회원국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풀 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만 푸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전력 비축유 같이 풀었죠. 네. 31개국 정도가 되는데 IEA 회원국이 이 회원국들이 다 합의를 해서 얼마 풀지를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푸는 건데 뭐 그때 10월 돼서 뭐 상황 여하에 따라서 미국이 다시 풀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튼 다시 안 풀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는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소비자 물가의 그 하락 효과를 가져왔던 휘발유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소비자 물가가 안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처음에 이 전략 비축유라는 게 정유사들한테 꿔주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300배럴을 꿔줬어요. 네. 그래서 좀 낮아졌어요, 수위가. 네. 근데 그 정유사 가만히 있어도 이 정유사들이 나중에 갚을 거 아니겠어요. 갚죠. 그러면 내가 굳이 비축유를 사들여서 맞습니다. 안 채워놔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정유사들 보고 갚아라고 하는 걸 비축유를 사들인다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입찰 방식으로 사겠다라고 외신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80달러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사실 네. 가격이랑은 상관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 자체는 현물 대여고 현물 상환이에요. 그래서 대여를 해주면 같은 기름으로 같은 양을 갚아야 되는 건데 미국은 제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누가 사도 살 거니까 정부가 살게. 그럼 얘는 돈 송금만 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장고를 채우는 목적보다는 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게 더 맞다라고 제가 아까 추정을 한 게 그 이유 때문인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저장고는 말씀처럼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근데 굳이 채워지는데 땡겨서 이걸 채울 이유가 뭐가 있냐? 예. 그 타임 테이블로 뭐 그 대여해 줄 때 상대방 그 대여를 해간 정제업체랑 따로 계약을 할 텐데 우리가 언제 갚겠다. 그것도 뭐 따로 다 계약을 합니까? 어떤 타임 테이블로 갚겠다 이런 게 네. 타임 테이블이 있어서 바로바로 채워지는 건 아닐 테니까 예. 그 타임 테이블을 보고 아. 지금 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먼저 사서
집어 집에 넣어놓고 그쵸. 마치 맞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미국에 미국은 근데 이 석유값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문제예요. 집값. 렌트비. 렌트비. 그렇죠. 렌트비도. 주거비 때문에라도 CPI가 낮아지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최근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어제 그 CPI 발표 수치를 보고 트위터로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예. 9월 달에 0.75% 포인트가 아니라 1% 포인트 금리를 올려야 된다. 네. 그리고 금리가 4%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레리 서머스가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네요. 인플레가 항상 한참 시작될 때 연준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괜찮아라고 네네. 할 때 제일 먼저 손들고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쵸. 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콧대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지금 그리고 주거비가 되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임대료가 사실 주거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임대 시장에 더 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구조인 건데, 그럼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임대료는 낮아지지 않는 거죠. 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앞으로 큰 복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임대료가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금리를 또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집을 안 사죠.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 집을 산대요. 아 그래요? 왜냐면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아니 지금 살 때 금리대로 나는 앞으로 고정금리잖아요. 미국은 모기지니까. 그러니까 야, 금리 자꾸 올라간대 그러면 빨리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고정금리로. 여튼 외신은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서 주택 구매 수요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미국의 CPI를 어떻게 조사하는지까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저런 애널리스트들이 다 조사를 했더군요. 네.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미국의 통계청이 CPI를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한국에 사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정말 미국인들보다 더 자세하게 렌트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했더니 네. 미국에서 그 렌트라고 하는 상품의 물가는 세입자한테 너 월세 얼마네? 많이 올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집주인들한테 묻는데요. 너 집 있지? 네. 렌트비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너 만약에 너네 그것도 지금 얼마 주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네 집 월세를 앞으로 새로 받는다면 한 달에 몇 달러쯤 받을 것 같아? 가구나 뭐 이런 유틸리티는 네가 따로 주지 않고 오로지 집 네. 공간만 주는 걸로 계산해서 말해줘봐. 네. 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대개는 집값이 올랐으면 렌트비도 올라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값 오른 정도만큼 올려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자연스럽게 이 렌트에도 반영되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되는 그런 구조인데 요즘 뭐 미국도 저는 구글에서 항상 하우징 프라이스를 검색해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왜요? 아니 궁금한 다른 나라도 집값 궁금하니까. 네. 요즘 뭐 최근 한 달간 난리입니다, 난리. 올라서? 아니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야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뭐 그래서 다들 네. 마찬가지겠죠. 미국 전역이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앞으로 두세 달 계속 나야 이제 집주인들은 집값이 좀 떨어졌나? 그럼 좀 낮게 적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렌트가 비싸게 나올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CPI 때문에 아주 뭐 네. 그것도 예상보다 안 나왔다고 이렇게 무지막지할 줄까지는 몰랐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같은 데는 파생 상품을 할 때 네. 이런 데다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고 걸어요? 예를 들면 어제 CPI가 좀 낮게 나왔다고 쳐요. 7점 몇 나왔다고 주가가 폭등하겠습니까? 미리 반영해서 다 올랐지.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지. 그러니까 낮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하지는 않으나 네. 높게 나오면 이른바 아작이 나는 거니까 음. 그런데 베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전하게. 근데 이번에는 유가가 너무 떨어진 거에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그렇죠. 깜짝 놀란 거죠. 뭐. 하여튼 저는 진짜 이상합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을 맞추라고 하는 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맞출 건 물가잖아요, 물가. 네. 자기들도 눈에 맨날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로우 데이터가 서로 비슷하긴 하지. 슈퍼마켓 가면 열심히 조사하면 자기도 다 알잖아요. 네.
미국의 통계청 직원이 조사하는 거 자기도 조사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그거를 맞춰. 안 하고 못 맞춰가지고 틀렸다고 막 울고 도대체 미국에는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아니 물가를 왜 못 맞추냐고 그걸. 네. 아무도 못 맞췄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데 슈퍼마켓 가면 다 나오는 건데. 애널리스트들 중에 한 명 맞췄다고 하는가? 다 집안에서만 그냥 이런 컴퓨터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물가인데. 탁상 공론. 네. 이 프로가 설명이 안 되는. CPI에 굉장히 화났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돈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해외 투자 많이 그럼요.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고. 뭐 빨리 선거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미국.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 비축류 문제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김상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